벤츠가 미쳤습니다. 32기가와트시 배터리 계약을 한국에 넘겼어요. 독일의 자존심, 벤츠의 심장을 말이죠. 저는 그날 베를린 기자회견장에서 단언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이 독일 프리미엄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언론들도 제 말에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3개월 후 저는 같은 장소에서 정반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기준이다. 30년 신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 발언을 한 거예요. 독일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한스 밀러의 변절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죠. 동료들은 제가 돈을 받았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1년간 벤츠 배터리 리콜률이 0.01%를 기록했어요. 업계 평균의 10분의 1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저는 한스 밀러, 독일 배터리 업계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본 걸까요? 왜 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저조차 아직도 믿기 어려운 3일이었거든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배터리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총괄 자문했고 유럽연합 배터리 안전기준 제정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죠. 제가 검토하지 않은 배터리는 독일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30년간 쌓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는 절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심장이자 승객의 생명을 좌우하는 핵심 장치죠. 특히 벤츠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배터리라면 더욱 그래요.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인데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벤츠가 한국에 32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맡긴다고요? 제 첫 반응은 당혹감이었습니다. 도대체 벤츠 경영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반도체나 조선업에서는 인정받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우려한 건 제조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벤츠의 심장은 독일 DIN 표준의 철학으로 뛰어야 해요. 1000분의 1mm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독일과 한국의 미세 공차나 공정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독일 장인 정신과 한국 대량 생산 방식이 과연 조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열안정성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2019년 유럽의 한 프로젝트에서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 셀을 사용했다가 대형 리콜 사태를 겪었거든요. 고온에서 주행하거나 급가속할 때 고 실레이트 상황에서 열폭주 위험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때 몇십만 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고 저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했었죠. 그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데이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모든 업체들이 서류로는 완벽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원천 로그나 생산 히스토리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특히 아시아 업체들은 이런 경향이 더 심했어요. 과연 한국이 독일만큼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공급망 리스크였습니다. 요즘은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원재료의 출처까지 명확해야 해요. ESG와 아동 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 규정은 정말 까다로워요.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노동 문제나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의 환경 파괴 문제까지 다 추적해야 하거든요. 한국이 이런 복잡한 공급망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표준 호환성 문제였습니다. 유럽에는 ECE-R100, UN38.3, ISO 26262, ASIL-D 같은 엄격한 안전 기준들이 있어요. 특히 기능 안전 분야는 단순히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설계 철학부터 달라야 하거든요. 모듈과 팩 레벨까지 이런 기준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6번째는 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 체계였습니다. 벤츠는 10년 보증을 제공해요. 이 기간 동안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는 어떨까요? 부품 리드 타임은 유럽 고객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베를린에서 고장난 배터리를 한국까지 보내서 분석하고 교체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독일 고객들은 이런 불편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정치, 경제적 리스크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인데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정세나 환율 변동, 무역 분쟁 같은 변수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독일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이에요. 베를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런 우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어요. 제가 의심하는 건 단순한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30년간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이라고요. 독일 언론들은 제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스 밀러 교수의 합리적 의구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죠. 쥐트도이체 차이퉁도 독일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벤츠 본사에서 저를 한국에 직접 보내겠다고 제안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직접 가서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오면 모든 논란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항공기 안에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공장을 둘러보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벤츠 경영진에게 계약 재검토를 권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 직원들의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청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독일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청주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장 외관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공장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짜는 안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 저는 한국 직원들의 체계적인 절차에 감탄했습니다. 독일만큼이나 엄격하더군요. 휴대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고 모든 전자기기를 별도로 보관했어요. 산업기밀 보호에 대한 의식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왔어요. 작업 환경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독일 최상위 공장들과 견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공장 레이아웃을 설명해 줬습니다.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의 동선이 정말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불필요한 이동이나 교차 없이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구조였어요. 이런 레이아웃은 독일에서도 최근에야 도입하기 시작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실제 운영은 다른 문제거든요. 진짜 실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런 상황을 목격할 기회가 금방 찾아왔어요. 라인 투어가 시작된 지 정확히 5분 만에 갑자기 삐익 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그렇구나. 외국인 방문객 앞에서 사고가 나다니. 한국 직원들이 어떻게 당황하는지 지켜보자고 생각했죠. 큰 모니터를 보니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미세 정렬 오차 12마이크로미터 알람이었습니다. 라인 전체가 즉시 정지됐어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30년간 봐온 패턴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직원들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각자 할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저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자동 스톱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불량 예지 시스템이 임계치를 감지해서 미리 라인을 멈춘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이군요. 실제로는 그냥 고장 난 거겠죠. 하지만 정확히 7분 후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니터에 상세한 원인 리포트가 팝업으로 떴거든요. 권취 텐션 편차 0.3%라고 나왔어요. 심지어 어느 롤러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언제부터 편차가 시작됐는지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0.3%면 사실상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의 미세한 오차거든요.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이 정도는 허용 오차 범위 내로 처리해요.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이것조차 용납하지 않은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담당 기술자가 해당 롤러로 가서 텐션을 재조정했어요. 그 과정을 다른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기록했고요. 모든 수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됐습니다. 10분 후에 라인이 재가동됐어요. 불량률 대시보드를 보니 0.001%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경고음이 울린 순간부터 완전 정상화까지 정확히 18분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독일 최상위 공장에서도 이런 미세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8분 만에 모든 걸 완료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허둥지둥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연일 거야. 아마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응 속도와 정확성은 정말 독일 최상위 공장 수준이라는 것을요. 한국 직원들은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투어 중에 라인이 멈춰서 시간을 지체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정말 일상이라는 것을요. 완벽을 추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당연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이드 엔지니어가 추가로 설명해줬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3번에서 5번 정도 이런 자동 정지가 일어난다고 해요. 모두 품질 편차를 미리 잡아내는 예방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때마다 평균 복구 시간은 15분 내외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18분이 걸려서 평소보다 조금 오래 걸린 편이라고 했어요. 저는 독일 공장들을 떠올려 봤어요. 물론 우리도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오차는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0.3% 편차도 절대 용납하지 않더군요.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핵심적인 성능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배터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이틀째가 되자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날을 정말 기다려왔어요. 드디어 한국 배터리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벤츠 본사 엔지니어들과 독일 제3자 인증기관인 TÜV 심사관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벤츠가 실제 양산에 적용하는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수준이었죠. 고온 45도에서 저온 마이너스 20도까지 반복하는 온도 충격 시험, 연속 급속 충방전 시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전파 차단 시험까지 포함됐어요. 열전파 차단 시험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팩에는 수백 개의 개별 셀이 들어가는데 만약 그중 하나가 과열되면 옆 셀로 열이 번져가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열폭주 현상이죠. 이를 막으려면 각 셀 사이에 열 차단제가 있어야 하고
팩 전체 설계도 열전파를 고려해야 해요. 저는 TUB 심사관 옆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배터리가 어디서 문제를 드러낼지 궁금했어요. 30년 경험상 아무리 서류가 좋아도 실제 극한 테스트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특히 아시아 제품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첫 번째 온도 충격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45도까지 급격한 온도 변화를 100회 반복했는데도 LG셀의 용량 유지율이 94%였어요. 이는 독일 프리미엄 셀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셀 간 편차였어요. 배터리 팩에는 수백 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이들 각각의 성능이 균일해야 해요. 편차가 크면 일부 셀이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서 전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한국 배터리는 셀 간 전압 편차가 8mV 이하였습니다. 이는 독일 최고 기준인 10mV보다도 좋은 수치였어요. 연속 급속 충방전 테스트에서도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을 1000회 반복했는데도 충전 시간 증가율이 5% 이내였어요. 보통은 10% 이상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열전파 차단 시험이었어요. 인위적으로 한 셀을 과열시켜서 열폭주를 일으키고 그 열이 주변 셀로 번져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다른 성능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시험이 시작됐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인위적으로 과열된 셀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0도, 200도, 250도. 드디어 열폭주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 주변 셀들로 열이 전파될지가 관건이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과열된 셀 주변의 온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더군요. 열 차단제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심지어 바로 옆 셀의 온도 상승이 5도 이내에 그쳤어요. 독일 기준으로도 10도 이내면 합격인데 한국 배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 거죠. TUB 심사관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는 펜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팩 레벨 열전파 차단 성능이 유럽 최상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심사관에게 혹시 측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측정값이 더 좋다니요. 보통은 정반대 경우가 많거든요. 심사관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의아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측정 장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3번이나 재검증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동일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배터리의 실제 성능이 공개된 스펙시트보다 좋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최대 성능을 마케팅 자료에 적거든요. 때로는 과장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실제보다 낮은 스펙을 공개하느냐고요. 그의 대답이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안전 마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고객에게 약속한 성능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데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문제 없도록 여유분을 둔다는 거였어요. 이런 접근법은 독일과 정반대였습니다. 독일은 보통 이론적 최대 성능을 스펙에 적고 실제 운용에서는 그보다 조금 낮은 성능이 나와도 괜찮다고 여겨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어요. 약속한 성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죠. 벤츠 본사 엔지니어가 중간 평가를 했어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한국 배터리가 벤츠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죠. 아니, 일부 항목에서는 기존 독일 공급업체보다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데이터 시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봤어요. 분명 처음에 봤을 때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테스트 결과와 비교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스펙을 공개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어요.
혹시 제가 본 건 특별히 준비된 샘플들은 아닐까요? 대량 생산 라인에서도 이런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구성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더 까다로운 장기 내구성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5년, 10년 사용을 가정한 가혹 조건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 테스트에서야말로 한국 배터리의 진짜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경험상 장기 내구성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측에서 먼저 원천 품질, 로그와 원자료 추적 대시보드를 공유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핵심 데이터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거든요. 기업의 핵심 기밀이니까요. 보통은 몇 주간의 법적 검토와 기밀 유지 계약 체결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제가 묻기도 전에 모든 걸 선제적으로 공개한 거였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시스템을 보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광산에서 시작해서 정년, 활물질 제조, 셀 생산, 모듈 조립, 팩 완성까지 전체 공급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각 단계마다 QR코드가 부여되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요. 담당자가 실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무작위로 창고에서 배터리 팩 하나를 가져와서 QR코드를 스캔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이 언제, 어느 광산에서 채굴됐는지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채굴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해당 광산의 GPS 좌표는 물론이고 그날의 작업 환경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작업 시간은 적정한지, 심지어 그날의 날씨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본사 동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우리 독일 공장에서도 이 정도로 세세한 추적이 가능한지 물어봤거든요.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배치별 추적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개별 셀 단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였어요.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모든 배터리가 개별 DNA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추적됐어요.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이력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ESG 리포트를 보여줬을 때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콩고 코발트 광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칠레 리튬 염호까지 모든 원자재 출처가 제3자 검증기관의 현장 감사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동 노동이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가 없다는 증명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고요. 기업 기밀도 있을 텐데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되는 거냐고 했죠. 그의 대답이 인상 깊었어요. 숨길 게 없으면 다 보여주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투명성이 진짜 신뢰를 만든다고 했어요.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철학이었죠. 이건 독일의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정반대였어요. 독일 기업들은 보통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공유해요.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여기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혹시 이 모든 시스템이 벤츠 계약을 위해서 급조된 건 아니냐고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해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어서 과거 기록들을 보여줬어요. 이 추적 시스템은 벤츠 계약보다 3년 전인 2020년부터 운영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삼성 SDI와 현대차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발했다가 점차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수준에 이른 거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배터리 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인 배터리 여권을 한국이 먼저 시작한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유럽 기준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유럽이 아직 논의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추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실제 내구성과 신뢰성이었죠. 아무리 추적 시스템이 좋고 투명성이 뛰어나도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10년간 독일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진짜 관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배터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장 까다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한국 기술의 한계를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벤츠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생각이었죠. 첫 번째 테스트는 극한 급속 충전 반복 시험이었습니다. 10%에서 80%까지 최대 속도로 충전하면서 배터리 팩의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급속 충전할 때 배터리는 리튬 이온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해 부피가 변하거든요. 이때 셀 간 팽창 편차가 크면 팩 전체 구조가 틀어지면서 접촉 불량이나 단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긴장하며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충전 전류가 3시레이트로 올라가자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35도, 40도, 43도. 일반적으로 45도를 넘으면 위험 신호거든요. 그런데 44도에서 온도 상승이 멈췄어요. 배터리 자체의 열 관리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냉각 팬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온도를 조절하더군요. 1000회 반복 충전 후에도 셀 간 부피 편차가 1.5% 이내로 유지됐어요. 독일 최고 수준과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진동과 염수 분무를 동시에 가하는 복합 내식 테스트였어요. 아우토반의 고속 주행 진동과 독일 겨울철 제설용 염분을 재현한 극한 조건이었죠. 실제로는 이런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가혹하게 테스트하고 싶었거든요. 72시간 연속 시험 후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배터리 팩 외부 케이스에 부식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거든요. 내부 밀폐성도 완벽하게 유지됐고요. 심지어 전기적 성능 저하도 2% 이내였어요. 독일 북해 연안의 극한 조건을 재현한 테스트였는데도 이 정도면 정말 뛰어난 결과였죠. 가장 까다로운 세 번째 테스트가 남아 있었어요. BMS 셀 밸런싱 알고리즘 교란 시험이었습니다. 일부러 시스템에 전기적 노이즈를 넣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각 셀의 충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테스트는 독일 배터리들도 종종 실패하는 정말 까다로운 시험이에요. BMS가 오작동하면 일부 셀이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서 전체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국 배터리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노이즈 신호를 주입하자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어요. 셀 전압 측정값들이 들쭉날쭉하게 나타났고 충전 상태 표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 배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이 혼란을 감지하자 즉시 보호 로직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충전 전류를 서서히 줄이면서 안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갑작스럽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소시키는 방식이었죠. 동시에 각 셀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백업 알고리즘이 가동됐어요. 전압뿐만 아니라 온도, 내부 저항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진짜 충전 상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접근법은 독일에서도 최근에야 연구되기 시작한 방식이었어요. 15분 후에 시스템이 정상화됐어요.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도 셀 간 밸런싱이 완벽하게 유지됐고 과충전이나 과방전된 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교란 상황에서 더 정확한 셀 상태 파악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벤츠 임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신들이 찾던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문제가 없는 배터리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배터리라고 평가했어요. 위험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설계 철학이 돋보인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접근법이 독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TUB 심사관이 최종 평가를 발표했을 때 저는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유럽 최상위 기준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고 했거든요. 특히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벤츠 기술 이사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져온 모든 의구심과 우려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성능은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런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철학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저는 혼자서 공장을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싶어서 나갔어요. 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주간과 야간의 품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래도 밤에는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리 감독도 느슨해지거든요. 2층 휴게실에서 젊은 한국 엔지니어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뭔가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국에서는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물어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확인했으니 이제는 사람의 철학이 궁금했어요. 그 엔지니어의 대답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벤츠는 사람을 태운다고 하더군요. 결국 자신들이 만드는 배터리는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배터리라는 거였어요. 독일에서도 안전을 중시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더 인상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합격과 안심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과 실제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합격이 아니라 안심을 통과해야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간 독일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안전은 항상 최우선이었지만 그건 기술적인 관점이었어요. 규정을 만족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의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벤츠 안에는 아버지가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아이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대충 만들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터리를 바라본 관점이 너무 기술 중심적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성능, 효율, 비용.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결국 그 배터리를 쓰는 실제 사람들의 얼굴은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독일 기술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독일만큼 책임감 있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휴게실에서 나와 혼자 공장을 걸어 다녔어요. 야간에도 라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자들의 집중도나 작업 품질이 주간과 전혀 차이가 없더군요. 오히려 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더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품질 관리실에서는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셀 데이터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야간 담당자도 주간 못지않게 세심하게 모든 지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의 품질 관리가 단순히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특별했어요. 기계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반성하게 됐거든요. 기술력만 보려고 했지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팀에게 가장 까다로운 즉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완전히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로 한국 기술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저는 한국 팀에게 완전히 예고 없는 즉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만든 한국 배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아무런 사전 준비나 시뮬레이션 없이 바로 진행하는 조건이었죠. 한국 팀장이 저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준비되지 않은 테스트는 자신 없는 모양이네. 하지만 몇 초 후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다고 어떤 테스트든 해보자고 하더군요. 첫 번째로 저는 극한 멀티태스킹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급속 충전, 고전력 방전, 온도 변화를 동시에 가하는 거예요. 실제 주행에서는 이런 극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철 아우토반에서 에어컨을 틀고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동시에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상황 말이에요. 테스트용 배터리 팩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극한 테스트가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테스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충전 전류 3시레이트, 방전 전류 5시레이트, 온도는 45도에서 마이너스 10도까지 급변하는 조건이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배터리가 보호 모드로 들어가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는 달랐습니다.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더군요. 열 관리 시스템은 온도를 조절하고 전력 관리 시스템은 충방전 전류를 미세 조정하고 셀 밸런싱 시스템은 각 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균형 맞추고 있었어요. 30분간의 극한 테스트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성능 저하가 3% 이내였거든요. 독일 최고급 배터리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보통 10% 이상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였죠.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충전 패턴 시험이었어요. 일부러 충전 프로토콜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배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였죠.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테스트였어요. 저는 충전기 설정을 의도적으로 잘못 입력했어요. 전압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전류도 불규칙하게 변동시켰죠. 이런 조건에서는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배터리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비정상적인 충전 신호를 감지하자 즉시 내부 보호 회로가 작동했습니다. 과전압을 차단하고 전류를 안전 범위 내로 제한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사후 분석이었어요. 시스템이 비정상 상황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해 두었더군요. 언제 어떤 이상 신호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 배터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로그가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테스트는 정말 극한의 내구성 시험이었습니다. 10년 사용을 6개월로 압축한 가속 노화 테스트였어요. 온도, 습도, 진동, 충방전을 극한으로 반복해서 배터리의 장기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였죠. 이 테스트는 정말 잔혹해요. 배터리에게는 고문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이런 테스트를 직접 제안하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벤츠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6개월간의 가속 노화 테스트 데이터를 압축해서 24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예상 수명 10년 후에도 용량 유지율이 82%였어요. 독일 기준으로는 80%면 합격인데 그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였죠. 벤츠 기술진이 최종 검토를 마치고 저에게 공식적인 의견을 물어봤어요. 독일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로서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했죠.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져온 모든 편견과 우려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때 한국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느냐고요.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면 언제든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오히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의구심들이 근거 없는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독일 최고 수준과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독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제가 쓰려는 내용이 제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극찬하는 보고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더 이상 독일의 아류가 아니라고요. 독자적인 철학과 접근법을 가진 선진 기술이라고 썼습니다. 30년 경력에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챕터 8. 권위자의 붕괴. 독일로 돌아온 후 3주가 지났을 때 베를린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행사였죠. 저는 그의 모터쇼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어요. 주제는 미래 배터리 기술의 방향이었습니다. 연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판하던 제가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청중들은 당연히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터쇼 첫날 저녁 독일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만찬에서 어떤 기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공장 방문 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했죠. 저는 그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바로잡았을 뿐이라고요. 기조연설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슬라이드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테스트 데이터들이 가득했죠. 제 30년 경력상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베를린 메세 컨벤션 센터 메인홀에 10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의 기술 이사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주 전, 저는 한국 청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기술의 한계를 확인하고 벤츠 계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30년간 배터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런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 의식을 가진 곳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독일을 따라하는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자동 품질 관리 시스템은 독일 최상위 공장보다도 앞서 있었다고요. 0.3%의 미세한 편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 접근법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적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한국에서 실시한 모든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어요. 열전파 차단, 극한 온도 내구성, 급속 충방전 반복 시험 등 모든 항목에서 독일 기준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어요. BMW 기술 이사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준비된 샘플로만 테스트한 건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작위로 선택한 양산품으로 테스트했다고 답했죠. 심지어 제가 직접 창고에서 골라낸 배터리들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아우디 연구개발 담당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떠냐고 물어봤죠. 저는 한국의 원자료 추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광산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단계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는 독일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폭스바겐 임원이 예민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독일이 한국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좋은 것은 어디서 나왔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청중석이 술렁거렸어요. 한스 밀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품질은 국적이 아니라 집착의 밀도로 결정된다고요. 안전은 스펙이 아니라 철학의 깊이로 완성된다고 했어요. 벤츠의 심장을 한국이 만드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발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변화에 대해 의아해했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 의식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엔딩 6개월 후, 저는 아우토반을 달리는 벤츠 EQS를 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첫 번째 양산 모델이었죠. 계기판을 보니 배터리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시속 180km로 달리면서도 전혀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급가속을 해도 부드럽고 조용했어요. 배터리 팩에서는 아무런 소음도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때 한국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어요. 벤츠는 사람을 태운다고 했던 그 말이요. 지금 이 순간 저도 그 한국 배터리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 거였죠. 몇 달 후 벤츠에서 첫 번째 리콜 통계를 발표했어요.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의 배터리 관련 리콜률이 0.01%였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독일 배터리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죠. 유럽 전역의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어요. 한국 배터리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보고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고장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능 유지도 뛰어났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판하러 간 게 아니라 배우러 간 거였어요. 독일 배터리 업계가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거든요. 청주 공장은 1년 전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새로운 라인이 추가됐고 자동화 수준도 한층 높아졌더군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어요. 1년 전에 만났던 엔지니어들이 더욱 자신감 있고 전문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독일에서의 발표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고마웠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으니까요. 지금 저는 독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라면 언제든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제 세계 기준이 되었습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브랜드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안전에 대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고수해온 독일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 강국은 국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완벽에 대한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거더군요. 아우토반을 달리는 모든 벤츠 전기차 안에서
지금도 한국의 기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독일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술 협력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요. 벤츠의 심장을 한국이 뛰게 하는 것, 이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